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적잖은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검찰과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옥중 창당에 이어 옥중 출마에 나섰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출마 선언문도 부인이 대독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구속 수감 163일 만에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가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석방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송 대표는 광주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얼굴 한 번도 안 비치고 인사도 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비록 낙선했지만 자신을 향했던 17.28%의 지지는 민주당에게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뜻의 지역민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광주에서 시들해져가는 호남 대망론 띄우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 정치인이 나오지 못하는 이 광주의 안타까움, 거기에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광주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구체적인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관여도, 인지도 한 바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각종 법률 위배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80년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을 집단 살해한 계엄군들을 고발하는 안건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부실 왜곡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지역에서는 2기 진조위를 출범해 마무리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했던 계엄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들은 80년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관련해 최용 전 11공수 여단장 등 9명을 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상무 충정작전을 지휘한 종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3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표결에는 전원위원 8명이 참여했고 보수정당 추천위원 3명이 반대 불참했지만 과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법적 종료 시한을 앞두고 5.18 진조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지만 왜곡 부실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진조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일부 실패했고 심지어 이제 왜곡과 폄훼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2기 진조위 출범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기 진조위를 꾸리려면 먼저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수 정권에서 법이 개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 구성에도 1기 때처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진조위 조사 방법과 진상조사 의결 방식 등에서도 한계를 보인 만큼 2기 진조위 출범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정권 하에서 구성된 진조위에서도 이 정도 성과밖에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보수정권 하에서 진조위가 추가로 구성될 경우에는 왜곡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진조위가 불능이라고 결정 내린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간보고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는 5.18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불리는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의 증언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찾아내 인터뷰를 진행했던 임지은 기자와 함께 궁금한 내용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기자, 당시 광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 전직 관료들의 진술이 5.18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비밀 문건들은 이미 은폐된 신군부의 국내 기록과는 달리 44년 전 광주의 상황을 아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여전히 베일에 쌓여진 부분이 많은데요. 체로키 파일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했던 미 국무부 한국과장 로버트 리치 씨와 당시 신군부의 군사 동향을 미국에 직접 보고했던 DIA 서울지부장 제임스 영 씨의 증언을 듣는 것이 진상규명 작업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로 5.18 조사위가 밝혀내지 못한 이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좀 짚어주시죠. 네, 리치 전 한국과장이 발포 명령에 대해 언급한 대목입니다.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집단 발포는 공수부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이죠. 지휘 개통에 있었던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도 말단 부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 부대 조그만 말단 부대 사건입니다. 네, 리치 전 한국과장도 신군부가 펼친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21일 발포 명령의 최고위권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정확히 전두환이라고 지목해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심장인 국무부 전직 관료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건 발포 명령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미국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핵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5.18 조사위는 그동안 뭘 했던 겁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발포 명령과 전두환과의 관계를 아주 명백히 밝혀내겠다던 5.18 조사위의 해명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로키 전문의 대부분을 관여했던 리치 전 한국 과장이나 기밀 해제가 필요한 국방 정보를 알고 있는 DIA 제임스 영 서울 지부장을 만나서 증언과 기록을 수집하는 일은 사실상 조사위가 이미 활동 기한 안에 다 끝냈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사위는 지난 2019년 자신을 미국의 군사정보관이라고 허위 주장했던 김용장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정작 중요한 인물은 접촉하지 않았고 헛심만 썼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의 상황이라면 진상규명 작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5.18 조사위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발포 명령과 같은 핵심 사건들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되겠죠. 5.18과 관련해 아직 기밀 해제가 되지 않은 문서들을 추가로 공개해달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리치 전 과장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5.18은 광주 시민들의 투쟁으로 인정하는 비밀 문건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또 당시 광주 상황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밀 문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취재해볼 예정입니다. 네, 후속 취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10만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해경과 지자체, 어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속 쓰레기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입수! 잠수복을 입고 공기통을 맨 대원들이 부둣가에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심 3m 아래로 내려가 보니 녹이 쓴 철제 의자가 있고 버려진 타이어도 눈에 띕니다. 해양특수구조대, 해군, 해양구조협회 등 3개 단체 대원 10여 명이 잠수해 바닷속 가라앉은 쓰레기들을 꺼내는 겁니다. 폐타이어랑 그 건축물 사다리 한 4에서 5m 정도 되는 거랑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의자랑 그물 이런 거. 부피가 큰 쓰레기는 이렇게 크레인으로 건져 올렸는데요. 1시간 동안 수중에서 해양 쓰레기 3톤이 수거됐습니다. 인근 방조제에서도 집게와 자루를 든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수거에 한창입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경과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 20개 단체 300여 명이 연안에서 쓰레기 4톤 분량을 주었습니다. 큰 막대기를 주셨어요.
철저히 바닷가에서 주웠어요. 쓰레기는 함부로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한 해 평균 12만 6천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의 수거량은 4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방조제 인근이 갈치 낚시로 유명해 바다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조제 수문 개방 시 영산강 상류 지역에 쓰레기가 밀려 내려오는데 이로 인해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망치며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 쓰레기. 해경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에서 남악, 무안 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트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 대부분이 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은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열린 전남형 트램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트램은 목포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목포 원더심선과 목포에서 하당, 남악, 오룡 지구까지 연결하는 목포 오룡선으로 계획 중입니다. 건설 비용은 4천억여 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 용역 결과는 2025년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BC가 0.7 이상이거나 그리고 AHP 경제성과 정책성과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AHP 종합 평가 점수가 0.5 이상인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목포 원도심 주변 지역 명소와 거점 지역을 연결해 관광산업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 남악 오룡 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폭이 확대돼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무안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인데요. 최적의 노선 또 경제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운영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리 세워야 할 대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광주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들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이모 경감과 광주 동부경찰서 이모 경감은 각각 지난달 3일과 12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광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상무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진로 탐색과 구직 역량 강화, 심리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5세에서 39세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사업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청년 사업으로 지난달 동명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상무센터도 운영을 시작합니다. 전남도가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뚝까지 122.5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이름 붙이고 미래를 위한 힘찬 페달,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와 단절 구간 연결, 자전거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나주와 담양,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함께 노후 노면과 난간 등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